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의관리 2급 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은 6회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촬영 일자는 2024년도 12월 28일에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9월달 문제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지 유출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새로운 유형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 11월달, 12월달 되면은 아마 신유형들이 좀 몇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마지막이 뭐예요?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있고 손익계산서 있고 자본변동표 있고 4번은 뭐예요? 잔해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그냥 검증할 수 있는 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만 적용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성 기준인데 작성 기준은 재무제표상 중에 재무상태표가 6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 유사한 항목은 통합표시, 그 다음에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계산 원칙,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유사한 계정 과목 통합 표시, 그 다음에 2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발생주의,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계산 원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보면은 잉여금의 구분계산 원칙과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에만 들어가고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게 맞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실현주의하고 발생주의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작성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만 적용되는 작성 기준은 뭐예요? 옳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회계상 거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거래 판료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은 대배잖아요. 이게 거래의 판료소 중에 무엇 증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 증가 이렇게. 그럼 반대쪽은 뭐예요? 무엇의 감소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거래의 판료소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부채의 감소, 부채 증가 맞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 맞아요, 틀려요? 자본의 감소는 어디에요? 그렇죠, 차변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변은 증가의 요소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자본의 감소가 맞아요? 아닌 거죠. 자본의 증가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틀렸죠? 그 다음 3번.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그 다음 부채의 증가. 사실 비용의 증가, 부채 증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증가 감소로만 설명을 하고 싶었는 거예요. 본래 수익의 증가라기보다는 플러스 요인인 거 맞지만 정식적으로 발생이라는 표현을 해준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비용의 증가는 그냥 발생으로 넣어주지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러스 요소인 거는 맞아요. 차변의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은 둘 다 플러스 요소예요. 그래서 증가라고 대신 표현한 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부채의 증가는 어디예요? 대변이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회계상 거래가 안 되는 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번입니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걸 뜻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1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 의자 등 100만원의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거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되죠. 그래서 아까 뭐 차변에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고, 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무실 전기료가 50만원 이라는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뭐예요? 전력비죠. 전력비고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내는 거죠. 미지예금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원재료 공급 회사와 10년간 100만 톤의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은 뭐예요? 말로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두계약이란 말이에요. 구두계약은 재산의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재산의 증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톤의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거는 말로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창고 건물이 장마에 침수되어 상품 500만원이 전부 파손되었다. 이건 내부거래죠. 이건 뭐예요? 파손되었다 하면은 그렇죠. 재고자산 뭐예요? 감모예요? 평가예요? 그렇죠. 감모죠. 이런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대변에는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성립이 돼 안 돼요? 거래 성립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구두계약은 거래가 될 수 없으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2기의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산식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법 그 다음에 자본등식 손익법 이 세 가지 산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3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뭐예요? 당기순손익이 나와요. 얘랑 똑같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고, 자본등식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뭐예요? 아, 자본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기초는 기초 따로, 기말은 기말 따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럼 이렇게 산식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자본 등식이고, 그러니까 총수익에서 뭐예요? 이렇게 총비용을 빼면 뭐예요?
단기순이익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뭐예요? 그렇죠. 단기순손익이더라. 이렇게 또 적으면 되죠. 세 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24년도 들어서 이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거의. 25년도에는 아마 이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일단 해보죠. 자, 봅시다. 기초자본 얼마예요? 두 개 빼면 되죠? 얼마? 400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니 단기순이익이 200원과 이기에는 300원이 나왔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기말자본의 1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초자본은 400원이 나왔으니 단기순이익은 200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역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기말자본은 6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기말부채 얼마예요? 600원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완성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1기에서 2기로 넘어갔을 때 기초자본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2기에 해당하는 기말자본이 다시요. 1기에 있는 기말자본이 뭐예요? 2기를 넘어가면서 1월 1일 되니까 기초자본으로 2월이 됩니다. 2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자본은 얼마? 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기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1기의 기말금액에서 2월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글씨가 잘 보면 졸려만. 이게 미기말이라고 혹시 오해받을까봐 1기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300원이니까 그러면 기말자본은 얼마예요? 2기 거는? 2기의 기말자본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기초자본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죠. 얼마? 6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니까 3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기말자본은 얼마예요? 그렇죠. 역수를 더하면은 600에 300 더해주면은 얼마? 900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부채는 얼마예요? 900원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자본은 900원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발생 거래의 내역이다. 2021년 말 총 계정 원장상 현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정기말 주식회사 3일에 현금 잔액은 2,000원이었다. 이게 이제 단기초죠. 단기초에 2,000원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2,000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2021년도 2월 1일 거 봅시다. 투자자들로부터 1,000원을 어떻게? 추가 출자 받다. 그 뭐예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추가 출자면은 투자금을 우리가 받았던 셈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와야 나가요?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021년도 3월 5일 전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 중 1,500원을 회수하다.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이 발생되어서 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회수가 되었죠. 그럼 반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회수는 돈 받았으니까 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5월 17일 1,200원 상당의 재고 자산을 외상 매입하다. 이거 외상 매입이죠. 현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외상 매입은 말 그대로 돈 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거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8월 1일 2,500원 매출 대금을 받으러으로 수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음으로 수령을 했으니까 현금 수령이에요? 현금 수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음 수령은 현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흐름상 변화는 없다. 돈 들고 나간 게 없다. 그래서 X. 그 다음 마지막 2021년도 12월 31일. 직원에 대한 급여 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입니다.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돈 나갔죠.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에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1일에 1,000원 출자 받고 그 다음에 3월 5일에 1,500원 회수함으로써 12월 말자에 800원이 나갔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을 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얼마? 3,700원이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계상이란 뜻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분계 처리할 때 자산 계정 과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자산이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죠? 자, 1번 봅시다.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판매 대금. 상품을 판매했으면은 뭐예요? 그렇죠. 수익이죠. 그래서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러면은 외상매출금이 되죠. 외상매출금 뭐예요? 자산부 자본 중에. 그렇죠. 자산이죠.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이죠. 거래의 판례소상 수익의 발생. 자, 그러면은 자산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산이 들어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하고 재화의 인도 전 미리 지급한 계약금. 뭐예요? 물건을 구입할 때 계약금. 구입 전 계약금이죠. 뭐예요? 그렇죠. 선급금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건 구입 전 계약금,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상품은 뭐예요? 그렇죠. 상품은 보관 중이에요. 뭐예요? 자산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에 틀린 거 몇 번? 4번에 틀렸죠. 다시 할게요.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구입대금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구입대금. 구입하였으나 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라고 돼 있으면은 과거형인데 이거 2021년도에도 나왔었거든요. 답이 4번인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구입대금.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말 그대로. 제가 국어가 좀 딸리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은 4번이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왜냐면은 과거형일 때는 차변에 원재료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원재료는 자산이거든요. 재고자산 중 하나인 자산이에요. 이거 제조원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구입대금이라고 하면은 외상매입금을 뜻하거든요. 이거는 부채의 증가예요.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너 돈 줬냐? 이랬을 때 아직도 못 줬어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4번으로 정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자산으로 할 수 없는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번입니다. 현금은 성격상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현금 관리를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현금은요, 그 도난이나 분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경리부가 이제 그 금고 같은 게 있거든요. 금고 안에 이렇게 이제 현금 시제를 또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회사는 이런 거 없지만 현금 시제 보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시제를 보관할 때 이제 금고에다가 딱 넣어놔요.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 서랍 안에 이제 현금 같은 거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은 뭐예요? 도난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부서들이 도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내부 통제도를 철저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회계상 현금은 지폐나 동전을 포함하며 통화대용 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통화대용 증권도 포함을 하죠.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얘기하자면 그렇죠. 우표환증서, 현금 대신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임 발행수표, 현금 대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공사채 만기자표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현금은 회사의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회사가 영업활동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료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렇죠. 현금이죠. 현금으로 해서 물건도 사고 돈을 받음으로써 또 이제 부채도 갚아주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범위 밖에가 아니고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어음수표의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치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란다. 그렇죠. 당좌라고 적혀 있으면은 계정과목은 당좌예금이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의 당좌 차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좌 차월은요, 그냥 단기 차입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회사는 은행과 100만원의 한도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당좌예금 잔액이 0이라도 마이너스 1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월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한도 금액만 알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니은에 보면은 기초금액은 얼마 있냐면은 50만원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잔액이 이렇게 50만원 있고요. 근데 디귿에 보면은 기중에 매입대금으로 1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50만원은 일단은 줘요. 그러면은 잔액이 어떻게 돼요? 없죠. 0원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50만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못 주면 부도가 되는 셈이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이 모자랄 걸 대비를 해서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 단기 판매 대금 20만원을 전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대요. 입금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만원이 입금됨으로써 잔액은 얼마 남아요? 20만원 더 해줘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이 들어옴으로써 마이너스 30만원이 남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9번의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평가 방법입니다. 뭐 평가 방법이야 이제 이제 밑에 이렇게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개별법은 특수기계 주문 제작과 같이 재고자산 종류가 적고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개별법은요,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다? 오케이. 나갔다?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법의 특징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의 결정을 기말 시점까지 미루지 않는다. 이거는 말의 해석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동평균법은 매입하고 매입을 할 때마다 계속 단가가 결정이 돼요. 그건 이동평균법이죠. 상당히 부지런한 스타일이에요. 부지런한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매일같이 바뀌어요. 오, 돌았다. 오케이. 얼마? 자, 단가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런한 스타일.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기말 시점까지 밀어요, 안 밀어요? 미룰 수가 없어요. 계속 바꾸는데. 미루면 절대 안 미룹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기말 시점까지 미룬다 하면은 반대로. 기말까지 이제 미룬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총평균법에 대한 의미죠. 왜냐면은 1위부터 말까지 이거를 다 일단 놔뒀다가 에이 놔둬 내비둬 이러다가 31일 됐어요. 그때 야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 이럴 때가 이제 총평균법. 근데 이동평균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말까지 절대 안 밀어요. 네. 성실해요. 엄청난 부지런한 스타일.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 자산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있으면은요. 선입선출법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 순으로 이렇게 이제 재고가 출고가 돼요. 그러면은 1월 1일께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1월 중순께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1월 20일께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며칠 거 남아요? 최근에 뭐 한 30일 구입, 뭐 한 28일 구입, 뭐 이런 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아요, 틀려요?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구입한 게 재고가 남고요. 후입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오래된 재고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럼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오케이 맞는 걸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10번에 대한 4번 한번 봅시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평균법을 적용하면 선입선출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한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단기순위가 어떻게 돼요? 선입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이선출법 순위예요.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있을 때 선입, 이동, 총평, 후입인데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어떤 순으로 가요? 단기순이익이 크다는 거는 매출원가가 적어야 된다거든요. 그럼 매출원가가 크게 나온 게 뭐예요? 반대로 보면 돼요. 후입, 그 다음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 선입선출법 순으로. 그러면은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평균법을 적용하면 선입선출법에 비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적어요, 커요? 얘가 매출원가가 더 크죠. 그래서 매출원가 적게 계상되는 게 아닌 많이 계상되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